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대형마트와 거대 인터넷 상점에게 결의의 민생을 내맡기는 만행을 비난하시며 김용민닷컴을 개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본격적인 리사처를 맞아 김용민닷컴에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가 입점되었음을 온결애와 만방에 밝히시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은 세계 인민 모두에게 꿀잠을 보장하고 있으니 쓰는 사람마다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돈벌이의 혈안이 된 역적패당 유명 상점 판매가보다 무려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받아보니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고 묻는 약심장들도 있는데 20일 동안 사용한 후에 반품 신청해도 100% 환불을 보장하니 이 같은 천금 같은 기회를 내가 먼저 선택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2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신문, 김정은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 국민일보, 김정은 가을엔 결실 갖고 서울서 공연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북한 평양에 위치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됐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한 세대 넘어 일군 스웨덴 육아 천국. 세계일보,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아기들은 출발부터 고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17년 1.05명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쳤는데요. 스웨덴은 2000년에 출산율이 1.54를 기록했지만 2.0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남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분담이 가능한 육아, 일과 취미 그리고 가족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일보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 이걸 베이비박스라고 하지요. 세계일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유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유기된 아동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페트병, 스티로폼 도대체 어디 버리나. 조선일보, 페트병까지 거부,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4월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할 수 없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지요. 어제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폐 비닐과 폐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 1월부터 환경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주민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가깝고 값싸고 맛있다. 일본에 빠진 한국.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류 못지않게 인류 바람이 거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번화가의 일본 음식점이 크게 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의식이 과거사 문제는 분리하고 좋은 문화를 서로 소비하고 즐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4.3 백비는 이름을 원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70년이 되도록 이름도 짓지 못한 상태인데요.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하얀 대리석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이른바 백비. 이 비석의 표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는데요. 백비 앞에 있는 안내문에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수능 강화, 약화, 혼돈 상충의 대입 정책, 이런 제목입니다. 박출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 주요 사립대에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폐해를 보완하려는 고육책인데요. 하지만 그 혜택은 수능에 강한 서울 강남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에 보다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수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정시 비율이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좌우하는 수시 영향력만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공정성 확보에만 매달려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한국일보가 정부 걱정하는 건지 사교육업체 걱정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지요.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보영 아나운서가 새 책 낸 거 아시죠?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란 제목입니다. 탄탄한 공부머리 만드는 초등 국어력의 힘,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뭐? 달밤 체조? 그거 빨갱이 영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수익의 80%를 노무현 재단하고 정의당에 준대잖아. 그게 빨갱이 아니면 뭐야? 게다가 주진우한테 러닝 개런티 준댄다. 각하 잡으라고. 뭐? 노회찬에 정청래, 김용민까지 출연한다고? 이 빨갱이 영화를 그냥. 달밤 체조 2015 지금 네이버와 비메오에서 상영 중입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오늘 국회에 정식 등록됩니다. 범진보와 범보수가 2개씩 교섭단체를 분할하는 원내 4개 교섭단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국회 논의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평화와 정의 모임에서 첫 원내대표를 맡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메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원했던 그런 그 개혁의 정치에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정의는 오늘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 공문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원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범진보는 국회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의 정의 그리고 민중당을 포함한 범진보는 모두 148석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아우르는 범보수 145석보다 3석 많습니다. 영남 공약의 선봉으로 꼽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남지사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대항마로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결은 2012년 김해을 총선에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승리한 이후 6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경남지사 차출설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껴왔는데요. 지난달 9일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김경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요즘 경남도지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던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던 김태호 전 최고위원의 대결은 진보와 보수 정권의 대리전 성격도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기역을 표기하기만 하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주요 이력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을 기재하기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에는 이른바 문재인 브랜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아온 경쟁 후보들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인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려다가 내가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비상장 기업은 자동차 할부 금융업체 도이치 파이낸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부인 김모 씨는 도이치 파이낸셜 권오수 대표의 권유로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었는데요. 이때 김모 씨는 기관 투자가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주식을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은 2017년 1월 김 씨와 20억 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이치 파이낸셜 권오수 대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입한 주식 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직후 주식 매수 계약을 해지하고 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2015년 감사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 개입을 밝힐 자필 메모를 입수했지만 감사원이 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김종 차관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기록했는데 감사원이 이 메모를 확보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종 전 차관의 부당 지시사항을 기록한 메모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의 이름도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14년 5월 중순부터 그해 7월 중순까지 국가안보실은 사실상 당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규현 전 차장을 도피처인 미국에서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보고 시간 그리고 지시 시간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규현 전 차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규현 전 차장은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해 반드시 송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여성 직원들을 억지로 임원 접대 술자리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술도 따르게 하고 노래방도 함께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피해 직원 일부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여성 직원은 같은 부서 상관인 여성 고위 임원이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성 임원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한 자리를 강요하는 행위가 수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직원들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이 여성 임원은 지난해 말 이사 대우에서 이사로 승진해 본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올해 초 경북 농가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발견됐는데요. 최근 충남의 농가와 축사에서 나흘 사이 3명의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충남과 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농가와 축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50대 남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을 긴급 구조 조치했습니다. 그동안의 다른 피해 사건처럼 이들 역시 임금이란 게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한 피해자는 15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온전치 못했는데요.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적장애 등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남과 세종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관할 노동청과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그러니까 삼성이 기사 하나하나를 미리 다 읽고 그 기사가 삼성을 옹호하는 것인지 비판하는 것인지 판단한 후에 광고를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최근 만들어진 삼성의 광고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어제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그런데 좀 더 큰 언론사의 경우는 관리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삼성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기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를 때까지 뭐 인사는 물론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긴다고 합니다. 삼성에 선택된 기자들의 그 삼성에 대한 충성심은 아주 특별합니다. 국내 최고 경제지의 보직 부장이 삼성 이전실의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김아름. 해가 바뀔 때에도 충성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김올림. 저는 그때 삼성 그 산업부의 출입 기자였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말투가, 존경하는 선배님, 충성입니다, 충성.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투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이라서, 오해를. 그런데 당시 이 문자를 보냈던 삼성 출입 김모 기자는 이후 주요 보직 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이번 주 토요일 점심 클럽하우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올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시화되던 2015년 7월 1일 당시 김 기자가 속한 산업부의 서모 부장도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사장님, 흘리신 땀들이 빛을 발하네요. 일단 한 고비 잘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면세점 또한 모양 만들어서 내실 있게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에는 장 사장님의 해박함과 치열함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장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올림. 서모 산업부장은 지금 이 경제지의 편집국장이 돼 보도 전체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늘 성원해 주신 덕분에 국장 자리에까지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손 선배에 이어 저 또한 기업 발전과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현올림. 삼성에서는 고위직에 오르면 그분의 명의를 빌려서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 사람은 삼성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표시로 받아들여서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말이 좋아서 비자금 차명 계좌지 이거 대포통장 아닙니까? 이거 대포통장 예전에 그 노숙인들에게 명의로 개설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노숙인 취급당하는 게 그렇게 영광입니까? 국내 최고 경제신문 중 한 곳의 사장은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사과를 선물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사과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침 대신 사과 반쪽을 먹는 제게 최상의 식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과 메달 받는 게 그렇게 영광이냐고요.
삼성 정말 대단한 기업 같습니다. 썩은 사과도 삼성이 주면 달라집니다. 삼성 출입 기자들이 선물을 받거나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중앙 일간지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을 때에도 삼성 장충기 사장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라는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같을 것입니다. 김드림.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라는 삼성관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삼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우리 언론계 광고주로서도 가장 큰 광고주고 그런 부분을 표시한 거죠. 그렇게.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 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닷컴 우측 검색창에 미세먼지를 검색하시면 황사 마스크에서부터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를 장착한 무선 청소기까지 검증된 미세먼지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기간은 꽤 남았습니다만 각 당의 당내 경선이 곧 시작됩니다.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권리당원도 많으시고 일반 시민들도 계실 텐데 특히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다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포구에 사시는 분 같으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경선 전화가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청장도 전화가 올 것이고 서울시 시의원도 전화가 올 것이고 서울시 구의원, 마포구 구의원도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4통의 전화를 당에서 해서 권리당원들의 여론을 물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거 하시려고 당비 내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공의번호가 뜨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전화를 잘 받아서 본인 평소에 지지하셨던 후보 놓치지 않고
의사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방선거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옳은 선택입니다. 한 10주 남았어요. 지방선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시면 지적을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 하여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꼭 쳐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취재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예.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항목은 당선 가능성 30%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그것을 이제 당선 가능성을 가늠해서 점수를 본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정체성, 면접을 15%씩 하고 이제 기여도 1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그저께 진행해서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맞춰서 컷오프하는 선을 정할 거고요. 컷오프를 하고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고 진행하는 지역들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현격하게 낮아서 거의 미미해서 이거 경선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그런 후보를 말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이 제가 이런 7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4분 정도는 컷오프가 되고 한 3사람 정도 추려질 거고요. 그 외의 지역은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컷오프가 없이 갈 확률이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우상호, 박영선 의원이 도전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 세 후보 중에서 2명으로 추린다 만다 말이 있었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뉴스로 재생산되고 또 역전의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선으로 가려는 방침을 좀 정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고맙게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서 홍준표 대표의 권유를 받아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려고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김문수를 눌러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꼭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전심전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장을 하면 그랜드 슬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가면 태극기 후보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아주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론조사에서는 꼭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아니나 다를까 꼭 일요일에 하시죠.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고 일요일에 4월 4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선언을 사전에 하셨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거는? 어쨌거나 4월 4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4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형태로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갖고 더블 효과를 노린 거군요. 더블 노출 효과. 네, 그런 것도 있고 일요일이 사실은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서 월요일에 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 일요일에 기자회견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일요일마다 뭘 발표해갖고 아주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어쨌든 이번 도전을 가지고 안철수 4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아름다운 양보 7년 만에 도전 이런 식으로 타이틀들을 많이 뽑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시장될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턱 좀 잔뜩 길러갖고 백두대간 종주하고 내려온 상태에서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만나서 단일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아름다운 양보라는 것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좀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2011년 12월 3일자 시사인에서
당시에 안철수 교수의 멘토였던 윤여준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에게 양보하기 전에 이미 출마 결심을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윤 의장이 회의를 하는 어느 도중에 갑자기 저 서울시장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불쑥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당시 같이 회의를 하고 뭔가 윤 의장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대단한 정치를 만들어보고 하자는 꿈을 그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윤여준 씨가 선거 치러본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천상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빨리 결심해서 발표하라. 질질 끄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2, 3일 후에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결사 반대 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윤여준 씨가 이제 그것도 안 따져봤나 싶더라고 당시에 신경을 속였던 인터뷰 내용이 시사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양보한 것이 아니고 아빠가 나가지 말라니까 네 그럼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간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을 아름다운 양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엔 뭐 진짜로 도전을 한다고 하니 나와서 붙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뭐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후보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문에서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당 후보가 누가 결정되는지는 좀 뒤로 놓고 보더라도 김문수하고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하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지금 3강 체제로 나오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언론은 속성상 모든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지길 바랍니다. 박빙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클릭수가 올라가고 클릭수가 올라가야 광고비가 더 많이 책정돼서 회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원사이드 게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원사이드로 게임을 몰고 가고 있는데 언론들이 막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안철수가 치고 올라간다는 기사를 계속 써냈었죠. 4월 초에 그 지랄을 잊지 못합니다, 진짜. 그것을 어떤 분들은 정말 안철수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회수 클릭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안철수의 실제 지지율이 낮더라도 언론에서 자꾸 안철수를 언급하고 안철수를 띄우고 안철수가 문재인을 쫓고 있다, 문재인을 쫓고 있다, 문재인을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면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그걸 침소봉대에서 보도하고 그래서 자꾸 지지율이 따라잡히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애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경합을 하면서 언론에게는 클릭수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기자들을 제가 만나면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번 선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선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원하는 대로 박빙으로 치러진다고 해서 재밌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되기로 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 억지로 깎아내리고 지지율이 없는 사람 억지로 올려다 붙여갖고 게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실제 그 후보 간 지지율을 먼저 내놓고 3강인지 아니면 1강 1중 1약인지를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는 뭐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수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남경필 도지사가 도정을 해오면서 뭐 그렇게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대거 없이 진행을 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점이 여전히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이 세 후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기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아마도 이재명, 전해철 두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경선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 관측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양기대 후보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중앙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조차 않았다. 이렇게 또 반박하더군요.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까지 여론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할 거라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양기대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이재명 전해철 두 후보의 대결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론조사 결과도 남경필 도지사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자체가 워낙 인기가 없는 데다가 경기도가 도지사로서 뭐 이렇게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냥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가는 정도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도지사직을 차지하게 된다면 20년 만에 탈환입니다. 경기도가 의외로 되게 더불어민주당에겐 어려운 지역구여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이 그룹들에게 도지사 자리를 넘겨주어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뺏어온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두 후보 간의 대결이 매우 치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워낙 뭐 대선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면 이제 전해철 후보가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사실상 현재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당내 경선이 가장 재밌을 지역은 아무래도 경기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 사실은 청취자분들은 본인 지지하시는 후보 잘 정하셔서 여론조사나 혹은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꼭 권리당원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 상황 살펴봤는데, 내가 보니까 서울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경기도는 아주 뜨거워요. 전해철 의원을 미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재명 전 시장을 미는 이분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충돌 양상이 뭐 정말 첨예합니다. 이게 뭐 원래 선거는 당연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거 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간에 벌어지는 격돌 그리고 후보 지지 세력 간에 벌어지는 격돌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서로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수준에서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고 포지티브하게 하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예선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본선에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해서 서로 좀 겨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결과로 잘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온 다음엔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다음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분란이라고 보여지는 캠프 간의 진영 간의 대결은 선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정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예. 서로 뭐 하하호호 하면서 덕담이나 하는 뭐 그런 경선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럼요.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것의 모든 것의 전제는 어느 쪽이든 승리하고 나면 모두가 승복하고 함께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어느 쪽 지지자도 다 동의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반에 알려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나타났는데 전해철 의원과의 1대1 대결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면은 뭐 그만큼 전해철 의원이 많이 추격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당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이제 그 외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거나 전해철 후보가 본인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듣보 전해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좀 예전의 얘기인 것 같고 인지도 부분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제가 심판이 아닌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재명 전 시장이 사실은 수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1등하는 입장에서는 2등한테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데서 좀 실전 포인트가 있었고 어쨌거나 뭐 사진 논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전해철 후보의 이름이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제 구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의 분석을 보면 예전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밀리던 전해철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검색 순위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급속하게 따라잡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습니다. 예. 여론은 또 여론대로 움직일 것이고 권리당원 사실 또 좀 더 정치에 민감한 층이라서 권리당원 층에서의 지지도나 인지도는 전해철 의원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여론을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가 전해철 캠프의 고민일 것이고 이재명 캠프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뭐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인지도나 지지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좀 조금 쫓기는 입장이 된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재명 전 시장이 언더독 입장에서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온 후보의 역할에서의 본인의 스탠스와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지키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잘 대응할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질러가는 양상이긴 한데 말이죠. 자, 얼마만큼 전해철 후보가 뒤쫓을 수 있을지 의미 있는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경선전이 재밌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은 또 충청권, 호남권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존나게 큰일 났지, 이 씨발. 정봉주, 김어준, 그리고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언론이 패대기 치지 않아서 그렇지 김용민까지 이 씨발 새끼들 아주 시원하게 좆됐어요. 김용민이가 며칠 동안 이 코너를 죽인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 이 돼지 새끼야. 어떻게 잣대가 다른 이 씹새끼야. 이 씨발 지들 분리할 때는 코너를 접고 조까 이 씹새끼들아. 카카, 근데 말이죠.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 그게 더 크긴 한데.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드러났어? 정말 호재의 연속이구나. 그러니까 나 마약했다는 거, 밀회했다는 거, 굿했다는 거 다 뻥으로 드러난 거지?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근데 카카,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배가 다 침몰했을 때 그제서야 보고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잠만 쳐자고. 아니,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 그럼? 아니, 그래도 공휴일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 수요일 아침에, 그것도 10시 20분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게다가 연락도 안 돼요. 아니, 그럼 그때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했어야 했단 얘기야? 뭐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 신호를 줘야 할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셨다고요. 씹새끼야. 그래, 갔다. 간 게 죄야? 뭐 하는 족족 시비야 이 씹새끼들이. 그래, 왜 숨쉬고 사냐고 묻지 그래? 뭐 카카, 중대본 가셔서도 봉창 두드리는 멘트만 하셨잖아요.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구조 못했냐고. 선내 방송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배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아세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카카, 이제라도 난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러시지요. 그동안 하셨던 뻥들, 뭐 최선을 다했다느니 하는 말도 사과하시고요. 싫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 인간이 아닌 이 달개 주먹맛 어때?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물 소개부터. 준표야. 오늘부터 이 정답자에게는 도서 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도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 사전을 선물하겠어요. 영어 회화를 구사한다고 해서 영어권 나라의 문화까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 사전.
이 책은 영어 단어의 뿌리를 밝히고 그 단어가 어떻게 변모하고 파생됐는지 설명해주는 인문 교양서입니다. 영어 단어의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동안 여러분의 어휘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또 모르고 영어 쓰는 인간들한테 자랑스럽게 텐세히 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 최수야. 다른 정답자들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내일은 결혼을 선물해드립니다. 소중한 결혼식을 웨딩 플래너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겠지요. 신간 내일은 결혼에서는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화로 담았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길잡이가 돼줄 내일은 결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경 씨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내일은 결혼,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창이 형. 다른 정답자들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진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진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시고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 빌리지. 요즘 그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을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10만 명의 활동 의사 중 약 6%의 지지로 당선된 이 의사협회장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사협회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최고집, 2번 최대집, 3번 최큰집, 4번 최복집, 5번 최응집.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국민에게 정치로서 봉사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개그로 국민에게 봉사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효상 의원. 이분 정말 언론인 출신 맞습니까? 아, 네, 그러게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질문을 수준이 낮게 제기를 하다가 또 혼자 화내다가 그날 혹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혼자 날뛰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좀 꼽았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강효상 의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효상 의원뿐만 아니라 이날 의원들 지리 수준이 너무나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누가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KBS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논란이 됐던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원행동의 공동 대표로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후에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려고 밀어붙일 때 요거를 저지하려고 싸웠던 또 선봉에 서서 싸웠던 분인데 그래서 이 자격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기도 하고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좀 당혹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 양승동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 양승동 후보자는 당일 노래방을 간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불법은 아니고요.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당시 양승동 후보자는 KBS의 그냥 직원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다가 노래방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각자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건 불법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아마 각자 생각하실 게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와 별개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세월호 얘기를 언급한다는 것도 좀 민망한 일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이날 청문회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 태도였어요. 이날 그 양승동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들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딱 들으시면,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효상 의원이 말꼬리를 잡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0년이면은 2008년 3월부터 2018년 3월인데, 2017년 5월에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정권의 나팔수였냐, 이런 한심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이 양승동 후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잘못 썼다라고 한 거죠. 아니, 잘못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10중 8구란 말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80%, 90%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9년이나 10년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 4.4.5입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아예 그 당사에다가 초상화를 갖다 붙인 자유당하고 이름도 비슷한 자유한국당이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거를 10년이면 정확히 2008년 3월부터 2018년 3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양승동 후보가 이건 그냥 잘못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강효상이 이제 호통을 치면서 논문 표절에서 석사 딴 분인데 초등학교는 나왔냐, 국어가 안 되는 분 아니냐, 어떻게 KBS 사장을 하냐,
자기가 쓴 글의 뜻도 모르고 글로도 표현 못하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격을 모독을 한 거죠. 덮어놓고 비난을 하면서요. 그리고 뭐 이게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 양승동 후보자가 인용하면서 표기를 잘못했다. 일부 옮겨 쓴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시 논문 심사 기준으로는 통과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강효상이 국어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건 부적격자다.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고 이제 덮어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참 우리 똑똑하신 그 강효상 의원님께서 예전에 했던 일이 좀 생각이 났는데 지난해 7월이었죠. 예. 이호성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였는데 난데없이 종편에 대해서 이 강효상이 얘기를 했었어요. MB정부의 시각이라고 전제를 하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MB가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 KBS, MBC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간부들이 개혁에 협조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니까 지상파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종편을 만들어준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똑똑하신 강효상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던 모양인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양승동 후보자가 뭐 문재인에게 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우리 또 몰고 드신 강효상 의원을 보니까 또 옛날 일이 또 떠오르는데 예. TV조선 보도본부장 시절일 때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초청을 해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를 바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양승동 후보자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다라고 할 거면은 이거는 뭐 그냥 아주 바닥을 판 거죠. 강효상 입장에서야 뭐 실무진이 했다고 뭐 빠져나갈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보도본부장인데 본인이 분명히 책임자이긴 또 하죠. 그리고 또 양승동 후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정직하신 강효상 의원님을 보니까 또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혼외자 보도를 주도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요때 이 강효상하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만났다 이런 썰이 있었는데 강효상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총선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이거는 조선일보의 특별 취재팀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이다. 최동욱 보도는 취재팀이 발로 뛰어다녀서 보도한 결과물이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지만 보도 시점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특별 취재팀이 한 거다. 막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뭐 이건 다 취재팀이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때 이 최동욱 검찰총장 일종의 조선일보에서는 특종이죠. 이 특종을 터뜨린 이후에 조선일보 사보에 이 특종과 관련된 뒷얘기가 실렸었어요. 예. 그때 이 취재팀에서 이제 한 말이 우리 강효상 편집국장님께서 고비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정보를 취재팀에게 건네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취재팀이 다 했다고 뭐 얘기를 하신 강효상 의원님인데 대체 그 굵직한 정보는 고비고비 때마다 어디서 구한 정보인지 그거를 일단 뭐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뭐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죠. 곽상도를 안 만났다고 한 게요. 네, 어쨌건 뭐 강효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양승동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마어마한 무도함이었습니다. 아니 뭐 강효상 의원도 그 무도함으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행동을 했네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봤는데 이건 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월 23일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양승동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을 냅니다. 2015년 3월께 양승동 내정자가 모 지역에 지역 KBS에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근무할 당시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양승동이 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고 가해자를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기만 했다. 뭐 이게 이제 주장의 요지였는데 그런데 이 장제원 대변인이 브리핑을 끝낸 직후에 이제 저희 기자가 가서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당시 저는 그냥 뭐 어디서 뭐 근무할 당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이 발표를 할 때는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이 정치권에서 거론이 돼버린 셈이죠. 실제로 이후에 이 피해자가 속한 조직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제 피디님께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KBS 소속이 아니라 뭐 다른 외부 소속이었어요. 그 외부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피해자가 속한 조직은 당시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 양승동 당시 국장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사건 해결에 힘을 썼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한도에서 내 고용을 보장을 하면서 이 사람과는 떨어져 지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는 거죠. 그래서 뭐 양승동 후보자가 이제 한마디로 피해자 쪽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마, 은폐 이런 시도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조직에서 얘기를 했던 건 자유한국당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게다가 이게 또 오보잖아요. 또 성폭행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랑 피해자가 속한 조직의 동의도 없이 지금 이뤄진 제보에 대해서 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게 3월 20 며칠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양승동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2차 가해를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자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데 여기에 이제 피해자 측이 곧바로 받아친 거고 이게 또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 양승동 후보자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을 알고도 자신들이 이거를 양승동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가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민경욱 그리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특히 이 송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 당시 징계 처리를 했냐라고 물어보면서 예 아니요로 답하라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제 보다 못해서 이 성추행 건은 이미 그쪽 이제 피해자가 속한 단체 쪽에서 2차 가해를 심각하게 호소한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임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쪽에 대해서 계속 그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 대표랍시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지금 청문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또 이게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어제랑 엊그제 이제 연속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 양승동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사퇴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임명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제출을 한 2번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마 뭐 양승동 후보자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이날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양승동 후보자가 부적격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청문회에서 지금 정책적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강요 상식의 우기기 혹은 민경욱이나 아니면 또 송희경 같이 이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얘기들만 쭉 나와가지고 이걸 뭐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도 없게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된 거를 좀 보면서 황당하고 좀 어이도 없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지금 누구를 청문회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양승동 후보자 청문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뭐 반대한다 한들, 인사청문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 한들 양승동 사장 임명은 뭐 시간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법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결격 사유가 드러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뭐 찾아낸 것들이 약간 좀 오발탄에 좀 가까운 상황이죠. 근데 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뭐 노래방을 갔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KBS가 뭐 공무원직을 수행하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사람들별로 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본인이 청문회에서 부적절했다라고 밝혔습니까?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했던 얘기가 뭐 갔다 온 점을 인정하고 뭐 사과를 한다 뭐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뭐 그렇다면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씨는 뭐 했는지, 당시 대통령 또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승동 후보자 이 세월호 관련돼서 네. 세월호 참사 당일날 노래방을 갔다 이런 부분은 원래 처음에 이 양승동 후보자가 부인을 했었거든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노래방을 갔던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양승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 뭐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한다라고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 이게 갔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예,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어떻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산의 씨는 1992년 1집 앨범 라구요로 데뷔했습니다. 강산에 하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대표곡으로 하지만 라구요가 사실 그의 노래 인생의 뿌리입니다. 라구요라는 노래 사연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인데요. 강산의 씨의 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의 식양민으로 알려져 있지요. 강산의 씨가 3살 때 세상을 뜬 아버지는 함경도 북청이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충청도 출신이지만 한국전쟁 전 함경도로 시집갔던 겁니다.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갔네요. 평양으로.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중 울려 퍼진 라구요. 네, 원곡을 듣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DJ 이종황. 네, PPL 타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 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T1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전창걸몰.com 여기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아, 그 아침에 일어나면 선다더니 이 새끼 술 마실 때도 쓰면 어떡해? 부끄럽게.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 실비 보장.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이 운전자 보험 없이 운전해도 된다. 이런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겐세이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예, BPR 타임 경제부 종리를 지낸 최경환입니다. 이 바디로직 게시판에 올라온 사용어기입니다. 10일 내로 효과 없다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다소 과장스러운 이야기로 들렸지만 착용해본 결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얘기로도 보였습니다. 원래 후기는 잘 안 남기는데 후기 남기고 주위에 좋다고 추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그리고 요즘에 자원 외교 때문에 또 날 갖고 시비 거는 모양인데 나는 쓰러지지 않아. 왜냐? 바디로직이 있으니까. 인문응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고 정열적이고 성능 좋은 홍삼만 원한다면 정열적이고 성능 좋다 해서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여보, 나 다시 대선 출마할까? 회창한 것 같아. 회춘한 것 같아.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041-754-0884 041-754-0884 또는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앞으로는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사연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민이다님, 세월호 참사 당일 어선과 해경을 철수시킨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는지 말이지요. 살아있는 돌림, 정선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시가 김용민 PD에게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여러분, 앞으로 사연을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